안녕하세요, 미스터 황입니다. 오늘은 제가 3대 500을 찍으며 얻은 5가지 깨달음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제가 딱 500에 맞춰서 촬영을 한 건데 현재 제 3대 최고 기록은 벤치 120, 데드 230, 스쿼트 190으로 총 540이고요. 제 웨이트 경력은 총 12년 정도 되었는데 매일 꾸준히 헬스장을 다닌 지는 6년 정도가 되었어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 딱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오늘 영상은 오롯이 제 개인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영상이기 때문에 부디 오늘 제가 하는 모든 말을 절대 진리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냥 3대 500을 찍으며 저런 깨달음을 얻은 사람도 있구나 정도의 마음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고립과 자극은 중요하다. 그러나 결국 수행 능력이 향상돼야 내 몸도 성장한다. 자, 헬스장에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분들의 주된 운동 목적은 근비대, 근육의 사이즈 증가죠. 그렇다 보니 거의 대부분 보디빌딩 스타일의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데요. 이 보디빌딩식 웨이트 트레이닝의 핵심 기술은 다들 잘 알고 계시듯 고립이잖아요. 일단 저는 웨이트를 하는 목적이 근비대든 스트렝스든 뭐든지 간에 고립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 고립을 잘 한다는 건 그 동작에서의 주동근을 잘 쓴다는 거고, 주동근을 잘 쓴다는 건 그 동작에서의 부상 위험이 적다는 거잖아요. 이런 맥락에서 일정 수준의 고립은 운동 목적을 떠나 부상 방지와 안전을 위해 필수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안타까운 점은 많은 분들이 이 근비대를 목적으로 트레이닝을 하면서 너무 이 고립, 자극, 펌핑에만 매몰되어 계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랬었는데 생각해보면 보디빌딩 스타일의 웨이트 트레이닝도 결국 높은 수준의 고립을 유지하면서 점차 수행 능력을 높여가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고립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고립이 보장된다면 최상의, 내가 생각하는 100점짜리의 고립 상태가 아니더라도 수행 능력 향상에 초점을 둔 운동 방식이 근비대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일단 저에게 있어서만큼은 이 방법이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방금 제가 말한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고립의 기준은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자세가 무너지지 않는 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때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운동별 올바른 자세 있잖아요. 스쿼트나 데드를 할 때 척추 중립을 유지하는 거, 벤치프레스를 할 때 견갑 어깨가 너무 들리거나 앞으로 빠지지 않게 하는 이런 기본적인 자세들, 어떤 운동이든 간에 이 기본 자세만 지켜진다면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틀은 보장된다 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본 자세의 틀이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여러분이 수행 능력을 최대한 늘리려고 노력해보세요. 기본 자세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고립은 보장이 될 거고, 이 조건에서 여러분이 수행 능력을 점차 늘려간다면 점진적 과부하의 원리에 의해 여러분의 몸은 자연스럽게 더 강해지고 여러분의 근육도 더 커지게 될 거예요. 둘째, 수행 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고 싶다면 운동 일지는 꼭 작성하자. 자, 방금 전에 결국 수행 능력이 향상돼야 근육도 성장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 수행 능력은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운동 일지를 꼭 작성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운동 일지 적는 게 수행 능력 향상에 왜 효과적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운동 일지는 하루하루 그날그날의 운동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해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냥 특별한 계획 없이 헬스장에 가서 오늘 가슴 하는 날이네, 어제 벤치 비었으니까 벤치나 할까? 오늘 메인 세트 무게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8, 9, 10, 이 정도면 된 거. 뽀빙. 느낌 좋다. 한 세트만 더 할까? 자, 이렇게 운동을 하는 것과 같은 부위, 같은 종목 운동을 하더라도 지난번에 내가 벤치 메인을 80kg로 8번 3세트 했으니까 오늘은 같은 80kg라도 첫 세트만이라도 한 9개 한번 채워봐야겠다. 이렇게 운동을 하는 거. 여러분이 생각해도 이 둘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수행 능력 향상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운동 일지는 운동 수행 과정을 객관적인 수치, 데이터로 기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 일지를 꾸준히 작성하면 운동 수행 능력의 발달 과정을 명확하게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루하루 그날그날의 단기적 운동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할 수가 있고, 또 그 목표를 달성하면서 오늘도 운동해냈다는 성취감, 그 이상의 성취감도 느낄 수 있게 해줘요. 물론 운동 일지 없이 그냥 감으로 열심히 운동해도 수행 능력은 늘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운동을 했었고요. 그런데 감으로만 운동을 하면 어느 순간 분명히 정체가 와요. 매번 비슷한 무게, 매번 비슷한 반복 횟수로 더 이상 수행 능력이 증가되지 않는 현상을 겪게 될 가능성이 정말 높아요. 만약 건강을 목표로 운동을 한다면 어떻게 운동을 해도 사실 부상만 입지 않으면 큰 상관이 없죠. 하지만 근비대나 수행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꾸준히 본인을 발달시키고 성장시키고 싶다면 그런 분들에게는 운동 일지가 정말 큰 부스터 역할을 해줄 거예요. 운동 일지를 적을 때 모든 걸 다 상세히 기록하지 않아도 돼요.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도 귀찮음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걸 상세히 다 기록하진 않아요. 대신 그날 운동한 종목, 그리고 메인 세트 무게랑 반복 횟수는 꼭 기록을 해둬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같은 종목의 운동을 다시 하게 됐을 때 가장 최근의 운동 일지를 바탕으로 그날의 운동 목표를 세우고 운동을 해요.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그냥 감으로만 운동을 한 사람과 운동 일지를 적으며 매일매일 목표를 세워 운동을 한 사람은 성장과 발달에 있어서 아주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거예요. 세계적인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으면 개선시킬 수 없다. 셋째, 가능한 최대 가동 범위를 사용하자. 최대 가동 범위를 사용해서 운동하라는 말을 모든 종목에 적용시키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3대 운동에 있어서만큼은 유연성이 받쳐진다면 가능한 최대 가동 범위를 사용해서 운동을 하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왜냐? 여러 이유가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부상 위험이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스쿼트든 벤치든 데드리프트든 모든 움직임 구간에서 힘을 사용하는 법을 익히면 운동을 하다 실패 지점이 왔을 때 안전하게 깔릴 수 있고 무게를 안전하게 내려놓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평소에 스쿼트를 하프로만 하던 사람이 스쿼트를 하나 더 하려다가 실패해가지고 깔렸어요. 그럼 깔리는 순간 평소 훈련하던 구간을 넘어서 무게가 확 실리게 되는 거거든요. 이때 부상을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평소 풀스쿼트로 훈련을 하던 사람은 무게에 깔리는 일이 생겨도 스쿼트 전 구간에서 근육과 인대와 건을 사용하는 법을 익혔기 때문에 안전하게 쪼그려 앉아서 안전하게 무게를 내려놓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저는 유연성이 안 좋아서 풀스쿼트를 못하는데 어떡하죠? 그럼 유연성을 길러야죠. 유연성을 기르면서 당장 풀스쿼트는 못하더라도 안전하게 동작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스쿼트를 최대한 가동 범위를 살려서 해야겠죠. 전 개인적으로 유연성이 많이 안 좋으신 분은 어느 정도 유연성이 확보되기 전까지 무게 욕심을 내기보다는 스트레칭을 통해 유연성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안전을 위해서. 자, 하지만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 예외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유연성은 되지만 특정 관절이 안 좋아서 최대 가동 범위로 운동을 하면 무리가 되는 경우, 이런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유연성이 받쳐지는 조건에서는 최대한 가동 범위를 사용해서 운동하는 습관을 가지시길 추천해 드릴게요. 넷째, 다치면 쉬자. 일단 안 다치는 게 중요하지만 다쳤다면 잘 쉬어야 해요. 다쳤을 때 근손실이 걱정돼가지고 아픈 걸 참고 계속 운동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다가 운동을 안 한 것만 못한 상태가 될 수도 있거든요. 물론 부상 부위를 사용하지 않는 다른 부위 운동을 하거나 부상 정도에 따라 강도가 낮은 운동은 괜찮을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심한 부상을 입고도 그 부상 부위가 낫지 않은 상태로 그 부상 부위를 많이 사용하는 운동을 기존 강도 그대로 할 경우에 더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부상에 따라 적절한 휴식 기간은 다를 수 있으니까요. 일단 부상을 당했다면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께 진찰을 꼭 받고 부상이 완전히 다 나을 때까지는 이보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라 생각하고 잘 휴식하시기 바랄게요. 마지막 다섯째, 하체 운동 진작 할걸. 여러분, 저도 상체충이었고 하체 운동을 아예 안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하체 운동을 하게 된 지는 3-4년 정도 되었는데요. 하체 운동을 하기 전과 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몸의 전체적인 근육량 정말 많이 늘었고요. 특히 상체의 전반적인 스트렝스랑 근육량이 하체 운동을 시작하고 난 후로 정말 많이 늘었어요. 그에 비해 하체 사이즈는 커지긴 했지만 막 엄청 드라마틱하게 커지진 않은 것 같아요. 하체 운동의 효과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이야기할 게 한보따리인데요. 이것까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오늘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건 제가 따로 영상으로 만들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여러분, 혹시 아직 하체 운동 안 하고 계시다면 내일부터 당장 하체 운동 하시길 추천해 드릴게요.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데 하체 운동을 열심히 하면 멋진 몸 그리고 건강 이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다 잡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혹시 오늘 제가 이야기한 내용 중에 틀린 정보가 있거나 아니면 저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의견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불 꺼졌네. 네, 여러분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은 안 눌러주셔도 괜찮습니다. 밑에 있는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미스터 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